깡패입니다. 쉽게 조폭이에요. 제가 가장 의문드는 건 그럼 평창 경찰서 애들은 바보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 사건을 이렇게 유도한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창의 비닐 제조 공장인 강천실업의 강 사장이 실종됐습니다. 그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2000년 11월 4일 토요일. 49살의 남성인 강 사장. 그가 내연녀와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부터 돈과 함께 잠적했다는 이야기까지 갑작스러운 그의 실종에는 사고와 잠적까지 여러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강 사장의 친형은 처음부터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4일, 그러니까 동생이 사라진 그날은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날 강천실업의 대부분의 직원이 휴가를 갔고 현금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돈도 잘 벌었던 동생이 저한테 연락 하나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요. 강 사장이 사라졌던 날 강천실업 사무실에 있던 2억으로 추정되는 현금 또한 없어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초기 수사에서는 살인과 연관된 강력 사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의 차량은 의정부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의 내연녀가 의정부에 산다는 소문 또한 있었기에 그가 내연녀와 함께 도주했다는 가능성마저 거론됐습니다. 소득 없는 수사가 길어졌고 강 사장의 흔적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났습니다. 강 사장의 형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안 나왔고 강 사장의 생사도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1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동생의 유골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강 사장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는 11년 전 강천실업의 경비 반장이었던 양 씨였습니다. 양 씨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강 사장의 죽음을 확신하며 그의 유골까지 찾아주겠다고 말했던 것일까? 그러나 강 사장의 형은 양 씨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고 대신 알고 지내던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경찰 3명이 양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양 씨의 몰골이 처참했습니다. 양 씨는 59살의 나이였지만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암 4기로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의 방문에 양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라는 경찰의 설득에 양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양 씨는 눈물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1시간가량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 11월 4일 강 사장이 강천실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순간 3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 씨 본인 또한 그 3명의 남자 중 1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곁에 있었다는 또 다른 2명의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날 사무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11년 뒤의 진술로 다시 열린 사건의 실마리. 평창 비닐 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을 찾는 수사가 11년 뒤 재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보다 경제적인 쇼핑 플랫폼 리싱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다룰 사건은 2000년 11월 평창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11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게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장 시간 재판이 이루어졌던 점에서도 주목받았던 사건입니다. 먼저 2000년에 실종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좀 이상하죠? 어떤 사업체의 사장이 실종이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것저것 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네? 이런 형태는 일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이 문구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활 반응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은 사실 누가 봐도 뭐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경우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체크가 될 거예요. 뭐 채무가 많았던 등 뭐 여러 가지 주변 관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발? 되게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는 그냥 위조 사건이 돼서 그냥 끝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사건들은 다른 내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시대에도 특히 2000년은. 네. 이게 2000년대의 일명 경찰의 수사력 부족에 관한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거 외에 사업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둘 다죠. 그건 두 개가 연관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999년 2000년도에 정두영 사건 벌어지고 이춘재 사건이 90년대 초반 그리고 그 중간에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심각한 강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존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가가 사라졌는데 어떤 흔적도 못 찾았다. 그건 더 이상하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경찰들이 대충 자기 사업체 그러니까 잠깐 어디 숨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1, 2년 기다려보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 시대에는. 네. 뭔가 돈 문제로 잠깐 잠적했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부에는 뭐 하고 있습니다. 탐문 좀 했는데 뭐 잘 나오는 게 없네요. 그리고 미제 편철하고 그냥 기다렸을 가능성. 그리고 미제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2억 원 가량의 현금이 사라졌던 정황이 있었고 차량이 또 나오긴 했는데 이게 평창인데 의정부에서 차량이 발견됐고 빈 차량. 근데 의정부에 내연녀가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이런 흔적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2억 가지고 그냥 어디 잠적했겠네. 이 가능성이 더 크겠죠. 물론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강도를 당해서 2억을 뺏기고 죽임을 당해서 어디 묻혔다. 경찰의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하겠어요? 강도 당해서 한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잠깐 어디 잠적했다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내연녀라든가 뭐 차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연녀라는 건 소문일 뿐이고 네. 또 차는 뭐 어디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대포차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법인차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상상을 못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수사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거나 큰 소리가 됐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경찰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좀 쉽게 풀릴 만한 그 사건이 아니게 좀 꼬여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수사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좀 일단 묻어두고 다른 부분에서의 조금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예. 이제 강천 실업이라는 실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여기 경비반장이었다는 양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보를 하는데 이게 본인의 생명이 지금 위험 사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말기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보하는 동기나 상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본인이 내일 죽어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아마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분명히 느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건 그 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 사기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했거나 두 가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이게 강 사장의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이권이 돼 있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 사장의 형과 이 양 씨와의 관계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어쨌든 돈이 오가는 어떤 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대표만 사라지고 어떤 펀더먼털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비닐 제조 공장이라는 게 비싼가요? 사실 뭐 비닐을 이 뭐 기계. 소기업 같은 거겠죠. 그렇죠. 기계 몇 개 있는데 그게 뭐 처음에 아마 수사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비닐 제조라고 해봤자 비닐 봉지 제조 정도라고 하면 전체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간의 수공업 같은 거라고 하면은 이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공장만으로는. 예, 말하자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로나 물레나 지금 우리의 공장이면 큰 공장들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엄청나게 관련된 임직원들도 포함해서 이 고용 관계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시작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건. 근데 평창의 문제니까 이건 이런 거잖아요. 뭐 그냥 기계 한두 개에 고용된 사람 10명 미만이면은 사실은
뭐 사장이 없어져봤자 큰 어떤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11년 전에 사라졌던 강 사장, 병세로 건강이 악화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그 양 씨 고백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서종범. 양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40대 중반의 김창석과 40대 후반의 서종범. 그들은 당시 강천실업의 직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 사장이 강천실업을 설립하기 전 화물차 지입회사를 경영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모두 강 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요. 100만 원부터 600만 원, 1000만 원까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 사장에게 돈을 빚진 건 강 사장이 하던 또 다른 사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 강천실업 외에도 운영하던 사업은 사채업이었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속칭 꽁지로서 세 사람과 금전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강 사장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오히려 도박을 통해 빚을 늘리도록 만들어 원한이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사장은 마치 하수인을 부리듯 직원을 대했다고 합니다. 강 사장이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직원들을 가리키며 호구들을 데리고 용돈이나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양 씨의 주장은 그러한 감정이 쌓여 결국 세 사람이 함께 그날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셋의 계획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조폭 출신이라는 직원을 늘 곁에 두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겠다며 전남 목포로 내려가는 일정이 있었고 그날이 바로 11월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강 사장 실종 추정일입니다. 강천실업에 남아있던 다른 직원들에게는 휴가가 나왔으니까 다녀오라면서 사람들을 공장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창석과 서종범이 강 사장을 회사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밤 10시경 식당에 들어온 강 사장. 김창석과 서종범은 강 사장의 양팔을 붙잡으며 결박했고 양 씨가 길이 50cm의 쇠망치로 그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며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강천실업의 현금을 챙기고 현장의 흔적을 수습했습니다. 강 사장이 죽은 걸 확인하고는 두 팀으로 나눠서 행동했습니다. 서종범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강 사장의 소나타 차량을 의정부의 공용주차장에 버려뒀고 김창석과 저는 영월 방면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강 사장을 묻었습니다. 양 씨는 시신을 묻은 곳을 설명하며 왼쪽을 바라보면 어느 공장으로 이어진 도로가 있으며 오른쪽을 바라보면 밭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영월로 향했고 양 씨가 말했던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하고 11년이나 지난 다음이었기에 수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 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그의 자백에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양 씨는 11년 전 수사가 종결되자마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4년 5개월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국 후에는 사기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서 2010년 10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 씨가 강 사장의 형에게 연락했을 당시에도 양 씨에겐 목적이 있었습니다. 양 씨는 강 사장의 형과 통화하며 동생의 유고를 찾아줄 테니 보험금을 타게 되면 그렇게 받게 되는 돈을 자신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기와 범죄의 전과자 양 씨의 말은 사실일까? 경찰은 양 씨가 지목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수색해도 양 씨가 말한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과연 진실만을 말했던 것일까? 네, 양 씨의 입에서 김창석, 서종범이라는 두 명의 일명 공범의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강 사장의 정체도 그냥 뭐 비닐공장 사장이 아니라 조폭을 옆에 늘 두고 있는 사채업, 도박판, 뭐 좀 그림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처음에 평창에 있는 무슨 비닐 공장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그게? 동네에 무슨 뭐 간의 수공업 정도인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일명 안 나온다. 그렇죠. 네. 평창 경찰서의 경찰들도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채업을 아무나 합니까?
사실 아무나 했다고 칼 맞아 죽습니다. 도박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고 네. 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건 우리 곤이 나오는 거 타짜 보세요. 예, 곽철용이가 끝에서 깡패입니다. 쉽게 조폭이에요. 조폭 애들 데리고 할 수밖에 거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 사장이 사실은 강천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겉이 치장을 하고 건물에다가 하우스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은 그냥 가라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비반장이었던 양 씨도 네. 거의 지금 위험 사기했던 사람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도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이상했던 네. 게 비닐 공장인데 네. 경비반장이 있어? 이 큰 어떤 사업체 공장에 네. 있는 거잖아요, 경비반장.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간해숭어에 무슨 경비반장이 있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 한둘이 인사과장도 하고 경비도 다 하죠. 둘 셋이서 그냥 운영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직원들도 좀 있더라고요. 본인도 보니까 사기도 치고 별짓 다 한 정과자고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우스 운영하면서 이권관계가 왔다 갔다 해서 양이 강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건 명확한 거고 문제는 김창석과 서정범이 같이 죽였냐 아니 죽였나 뭔가 양이 생각하기에 강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뭐 죽였다 이렇게 해야지 형량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양심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도박판을 운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 사장도 사실 뭐 이렇게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 씨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없죠. 예를 들면은 뭐 호구들 데리고 돈이나 주면서 예. 일을 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를 예. 좀 착취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제가 가장 의문드는 건 그럼 평창 경찰서 애들은 바보들이냐 이 말. 이거 파악을 못했을까? 아니죠. 그거 못했다고 하면 그건 등신들이죠. 2000년이라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2000년은 사실은 이제 비리 경찰이 많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시골 경찰서, 평창 경찰서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정보 경찰 애들은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건달 애들 이렇게 소문 그걸 모른다 말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사건에 강 사장의 형이 내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을 때는 그게 신고받는 경찰 애들은 강 사장? 왜 하우스 하는 애인데? 아 뭔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그랬겠네. 요렇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날랐겠네. 돈 가지고. 그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얘네들 찾아줘야 돼? 왜? 좀 있다 보면은 나타나거나 아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그랬는데 뭐 굳이 뭐 선량한 사람도 아니고 99%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말하는 경찰들의 이 탐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라고. 쉽게 말하면 그 내면에 있는 이 뭔가가 있는 건 명확한데 그게 네. 의도적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그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실종자의 프로필이 이 사건을 이렇게 유도한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 씨가 이야기한 동기와 조금 달리 양 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갚아야 할 돈이 당시 돈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또 양 씨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2억 원에 달했다는 분당 소재 아파트를 8천만 원 헐값에 또 처분해야 했다라는 뭔가 좀 그건 급한. 명확하죠. 네. 그건 강 사장이 양 씨 거를 뺏은 거죠. 그러니까 양은 강을 죽일 동기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은 있다. 근데 혼자 죽이기에는 부담이 가죠. 왜냐? 아무리 그래도 강이 조폭을 데리고 영업하는 애인데 곽철용이 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양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김창석과 서영범을 데리고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을 갖죠. 근데 막상 또 지목한 곳 마지막에 시신을 묻었다라고 지목한 곳은 가는 길목에 대한 묘사는 정확했는데 지목한 곳에는 또 시신이 안 나왔거든요. 사실 평창은 굉장히 개별 소재가 많은 데입니다. 이 말은 밤에 갖다 묻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골짜기 저 골짜기가 사실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착각이나 있을 수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억의 오류나 오류일 수도 뭐 여러 가지 있는 공사로 인한 분명히, 뭐 훼손이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원한 관계로 세 남자아이에 살해당했다는 양 씨의 자백이 있었는데요. 그는 정말 진실을 말한 것인지 거짓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과 서종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두 사람은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 씨의 자백이 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억하는 11년 전은 양 씨의 기억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날 살인이 벌어지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양 씨의 우발적이고 독단적인 살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창석은 당시 현장에 있긴 했으나 예고 없는 범행에 놀라 양 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고, 서정범은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달려 들어왔다가 범행을 목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일부 참여했는데 양 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 씨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산속에 시신을 유기하는 걸 도왔지만 살인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년 동안의 미제 사건이 양 씨의 자백으로 이제나 풀리나 했으나 엇갈리는 진술로 인해 수사는 다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의 시신을 어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 씨의 자백으로부터 6일이 지난 4월 20일 수요일, 양 씨가 사망했습니다. 자백을 하며 굉장히 홀가분하다고 말했던 양 씨는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며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장소에서는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11년 만에 재개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시신을 찾거나 증거라도 보충하라며 김창석과 서정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백을 했던 양 씨가 사망하였으니 남은 두 사람의 진술이 중요했죠. 2000년 발생한 범죄였으니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 사체유기는 5년이었어요. 그러니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두 사람을 처벌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죠.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언론은 11년 만에 재조명된 미제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파악되는 증거가 없고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하며 누구도 처벌할 수 없던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양씨 형님만 아니라 저도 같이 강 사장을 죽였습니다. 넷이서 다 같이 때려 죽였어요. 전화를 걸었던 이 역시 강천실업의 직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로 등장한 이는 2011년 기준 50대 중반의 김명호였습니다. 양 씨의 자백은 물론 김창석과 서정범의 진술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 김명호. 그는 11년 전 자신도 강천실업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호의 주장은 2000년 6월 강 사장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직원들 목숨을 담보로 고의적인 사고를 만들며 원한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명호는 그 사건으로 강천실업을 퇴사하였지만 10월에 4명이서 함께 모여 살인을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명호의 또 다른 자백으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그의 주장은 김창석과 서정범 역시 살인에 가담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나타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 그의 말은 진실일까? 김창석과 서정범도 사건이 있긴 있었다. 근데 디테일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양씨 혼자 한 거고, 우리는 뭐 놀려서 뭐 팔을 붙잡았고 담배 피다가 들어와 보니까 죽어 있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렸고 자기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들어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양이 강을 죽인 건 맞다. 세 사람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네. 그것도 둔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셋은 미리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계획성의 부분이죠. 네. 요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요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당사자는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시체는 없어. 이게 사실은 실신 없는 살인 사건의 맹점이죠.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사건이 2000년 사건이라서 공소시효가 살인죄가 15년이 적용이 되고 사체유기 5년이 적용이 돼서 사체유기는 이미 끝났죠. 네, 자기가 사체유기만 했다 그러면 사실 처벌받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자기 부재로 인해서 둘은 나는 사체유기만 했고 다른 뭐 안 했다라고 네. 하고 공소시효는 양이 죽였으니 끝났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양은 진짜 병으로 죽은 겁니까? 김가서가 뭔가 죽인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위암이었기 때문에. 아니 위암이었는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는 위암 사기로 오늘 내일 한다는 거는 경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뭘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양을 빨리 검사한테 데려다가 진술을 녹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없이 그냥 후루룩 죽었어요. 6일 만에. 그러니까 너무 느려. 그러니까 전 계속 이 수사팀에 이게 이렇게 질질 끌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암이 사기이기 때문에 수사를 천천히 하면은 양은 알아서 사망을 곧
할 사람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뭐 심중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는 초기에 강 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은 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죽기 전에 이 진술을 다 받아놓고 녹음을 검사 앞에서라도 했으면은 그 당시에 검사가 조사한 건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은. 근데 이건 경찰이 그냥 임의로 받아놓은 거라서 증거 능력도 의심받았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건 2000년대에 본인들의 그 이상한 수사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을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낌이 좀 말씀을 있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고요. 또 갑자기 또 뜬금없이 김명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의 그 3명의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있었는데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양은 내가 내일 모레 죽어. 네. 뭐 거기에 김명호가 있던 없던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셋이 했다고 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김이 나도 했는데. 그림이 계속해서 뭔가 좀 그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양이 이 사건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니까 네. 이건 사건으로 성립을 해야 되고 네. 그러려고 하니까 김명호를 뭔가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자꾸 스릴러 영화로 가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좀 이상하기 때문에 상황상.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사람이 와서 네. 내가 이 사건과 공범이어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김명호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등장해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다시 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김명호가 사전에 접촉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11년 만에 과연 왜 나타났는지 그의 자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마지막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가 말하는 범행 또한 중요했지만 검찰은 그 전에 그를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김명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강 사장의 형이 김명호와 접촉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그가 모종의 보상을 약속받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김명호는 강 사장의 소나타 차량을 의정부에 유기한 이가 자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양 씨의 자백과 달랐어요. 양 씨는 범행 당일에 급히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만 김명호는 네 사람이 10월에 사례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호는 어째서 자신 또한 범행을 함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런데 김명호를 방문한 이는 강 사장의 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명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창석이 직접 그를 찾아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첫 번째 공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며 재판장에 등장한 남자. 뇌병변으로 인해 마비된 신체를 지팡이를 짚어가며 이끌고 온 김명호였습니다. 신체장애 2급을 판정받은 불편한 몸의 그였지만 천천히 질문해 주시면 제대로 대답하겠다며 큰 목소리로 과거를 말했습니다. 김명호는 2006년 중풍으로 쓰러지며 뇌출혈과 뇌경색을 앓으며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해왔어요. 뇌 질환의 영향으로 진술 중 기억이 혼동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소견서에 따르면 그의 판단력과 의식 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자백이 어떤 처벌을 불러올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호에 따르면 그날 김창석과 서정범이 강 사장의 양팔을 붙잡았고 양 씨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던 순간 김명호는 밖에서 망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쓰러진 강 사장을 붉은 카펫으로 말았고 김명호도 함께하며 4명이서 붉은 카펫 속 강 사장을 발로 밟으며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카펫에 숨이 죽으며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강 사장의 몸이 풀렸고 4사람 모두 강 사장이 죽음을 알아차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그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대가겠죠. 저도 함께 강 사장을 죽였기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4명 중 2은 강 사장을 죽였다고 죄책감을 말했고 나머지 2은 이와 반대로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지시는 없고 진술과 정황만 있는 상황. 중요한 것은 김창석과 서정범이
살인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김명호의 진술이 중요했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양 씨는 자백을 하며 김명호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4일 토요일, 그날 강천 실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은 24시간이 넘어가며 당시 사법사상 최장시간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까지 밤을 새우며 계속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 이 재판 전에 좀 분주한 여러 물밑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 사장의 형이 갑자기 11년 만에 등장한 김명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김창석도 김명호를 방문했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끝까지 뭐 확인된 바 없고요. 그렇죠. 지금 김창석, 서정범이 불구속 상태입니다. 지금 김명호는요, 뇌병변이에요. 반신불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금방 죽진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거나 이런. 네. 또 돈도 필요했을 수 있고. 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강 사장의 형이 처음에 실종 관련된 것도 먼저 제기를 해. 네. 그 양에 대한 것도 먼저 자기가 연락을 받아.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또 김명호를 본인이 방문해 갖고 뭔 얘기를 해? 그럼 강 사장의 형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족으로서 그냥 동생의 시신이나마 좀 찾고 싶어 했던 사람의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너무 것인 건가요? 과도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장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김명호를 방문하기 전에 경찰과 그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같이 가든가 이거 의심을 받잖아요. 네가 김명호 캐스팅한 거 아니야? 왜 캐스팅을 했을까? 이 사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 사장 형의 행동은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사법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창석은 왜 간 거예요? 김명호한테? 이 얘기잖아요. 나는 뭐 좀 좋게 얘기해줘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거꾸로 김명호는 다 그러네? 우리가 다 같이 일명 멍석마리로 죽을 때까지 네.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김창석한테는 안 좋은 진술이잖아요. 네. 김창석은 뭘 했어요? 나는 말리려고 했다. 뒤에 막만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근데 약간 이 묘사 카펫에서 사람의 이제 풍선 빠지듯이 사람이 축 갑자기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좀 감각적인 묘사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묘사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진술의 일관성 얘기할 때 네.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가를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경험 있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네. 진술의 일관성으로 그게 경험치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범죄 가해자의 경우에는 네. 그게 꼭 진술의 일관성을 주장해야 되나? 왜냐? 지금 상태는 강 사장의 시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 사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명호의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건.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판단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명호라는 인물이 양 씨의 자백에서 거론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적어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양은 네. 사실 같이 죽인 자기 포함해 셋만 생각하고 바깥에서 뭐 망보고 이런 애들은 뺐다라고 하는데 이건 망본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같이 밟아 죽였다면요. 네.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김명호가 사실 나는 이 건에서 뒤에서 참 망만 봤어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양이 생각하기에 쟤는 개입 정도가 작으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술은 반대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명호는 양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 네, 그렇죠. 왜냐? 양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왜? 양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자, 이게 25시간짜리 재판이 진행됐던 최장 시간 재판으로 기록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죠. 치열하게, 왜냐면 시신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날씨. 너무 더워.
교수님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뽀송하세요? PD 네. 몇 번을 말을 해. 난 원래 뽀송뽀송해.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넨 누비아 에어팬 냉풍기 안 쓰나? 아 역시 템빨이었어요. 어떤 템이죠 이번에는? 선풍기로는 안 시원하고 에어컨은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는 분들 기와 냉각 방식으로 즉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냉풍기가 딱이죠. 더욱 시원하게 즐기시려면요 함께 보내주신 아이스팩을 얼린 다음에요 물통에 넣고 냉풍 버튼 누르면 끝. 기와 냉각 방식으로 차가운 물로 공기 필터를 적셔서 젖은 필터로 바람이 나오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 주변이 냉각됩니다. 기존에 시연할 수 없었던 냉풍기의 구조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좀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있고요. 어우, 확실히 선풍기 바람하고는 전기세가 정말로 적게 나오고 그 선풍기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냉풍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나오잖아요. 크라임딜 특가는 무려 79,000원입니다. 놀랍도록 저렴하죠? 공간은 적게 차지하고 이동도 쉬우면서 위아래 다 분리가 되고요. 세척도 간편합니다. 여름 뽀송하면 정말로 템빨입니다. 인생 템빨이에요. 구매를 원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의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지 크라임딜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입니다. 2000년 10월 하순경 피고인들 및 양준구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김명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양준구의 진술과 같이 2000년 11월 4일경 피고인들과 양준구가 공모하여 계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살해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해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양준구가 미리 가져다 둔 새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강천 실업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양준구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목격한 피고인들에게 사체 유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처자식들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가담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준구가 협박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해보거나 즉시 현장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하는 데 협조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양준구가 용이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카페 뒤로 쓰러진 피해자를 카펫으로 만 후 발로 밟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명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강천 실업에 카펫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까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된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김창석 서정법 징역 15년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고 김명호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피고인 김명호는 경찰에 자백한 후 담당 경찰관을 소나타 승용차의 방치 장소로 안내하여 자기가 차량을 방치한 곳을 정확하게 지목했다. 지목 장소가 소나타 발견 장소와 일치한다. 양준구가 피고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양준구가 자백하기 전 피고인이 중풍에 걸려 투병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과 유사한 피고인의 처지에 대해 동정심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묻어두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죄 파기하고 김명호에게 징역 4년이 선고가 됩니다. 2심의 이 판사들은 완전 뇌피셜이죠. 네. 우리가 물증주의를 택하는데 증거주의에 위반되죠. 그리고 소나타 발견 장소에 일치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김명호가 강사장 형을 미리 만났다는 거예요. 네. 강사장 형은 소나타가 발견 장소를 알아요. 이거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형태의 김명호가 이 사건 관련됐다고 하는 증거나 정황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판결을 했을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고 마음이 동했을 것이다. 그 마음이 통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앞에 거도 좀 웃기는 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양준구가 죽인 건 맞다. 네. 근데 나머지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리고 그랬다고 하면은 강 사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바로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치를 유기하는데 같이 했어?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중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죠. 아니 이 작은 데에서 경비반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도를 받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김창석과 서정보험한테는 위협이 될 진짜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네. 조폭이거나 아니면 뭐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했겠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판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몰아주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창석과 서정범이 실제로는 이 정도 형보다는 훨씬 더 적은 형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중구가 죽은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이렇게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범을 처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강 사장의 형이 뭘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했을까? 그림을 전체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강 사장 형은 뭔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게 법을 어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강 사장 형은 적어도 양중구, 김창석, 서정범, 김명호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의 각각의 그 부분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 안에 그때 강 사장이 실종된 당시에 강 사장이 뭘 했는지도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일정 정도 법엔 저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법방해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다소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피해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이 얽혀 있는 곳이 사실상 이 뒤에 공장교에 있는 도박판, 조폭도 관련돼 있고 또 시대 배경도 2000년 이것들이 감안된 저희가 이야기였고요. 뭐 지금 현재에서의 뭐 그냥 무고한 누가 죽었고 공장 뭐 직원들이 이랬다면 뭐 이런 식의 추측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시대가 이랬고 가려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다소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강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냥 선량한 시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선량의 심이 아니라고 했다 죽어 마땅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살해를 당한 거고. 네. 예. 그러나 이렇게 끔찍하게 자기 직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살해를 당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